자, 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계획서 보시면 10회, 좀 짧죠? 길게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짧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 정리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합시다. 강의 목표 보시면요. 자, 1번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물건 가족법 영역이 함께 민법 총칙과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2번에 주요 쟁점은 조금 판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는 기본 서로 복습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3번 사례형 객관식, 바로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서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법원행시 등 다른 영역에서 난이도 높았던 문제를 조금 수록을 하면서 작년 8회로 끝냈던 걸 올해 2회 정도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면 40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10회 만에 못 끝내죠. 기본 강의도 20회가 넘어갈 것 같고요. 이 객관식 문제 강의도 12, 3회가 훌쩍 넘어갈 듯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저랑 공부하면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자, 교재로 가보시면요. 기본서에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기출쟁점과 함께 살펴보는 민법의 총체적 검토 부분입니다. 기본서에서 별표 하나, 별표 둘, 별표 3개를 해드렸는데 한 8페이지쯤 넘어가 보시면 머릿말 다음, 그리고 목차 컨텐츠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내가 공부를 뭘 해야 될 거냐 한번 살펴보면, 자, 박스 1번입니다. 민법 총칙 들어가는 부분, 민법 제1조 부분이죠. 그래서 민법 총칙 기출 분포를 보시면 14년도, 15년도에 기출이 됐고 그 이후에 기출이 안 됐어요. 근데 느껴지실 겁니다. 아, 내가 집에 가서는 법원 부분은 기출된 부분만 보고 넘어가야지. 자, 그리고 박스 2번의 기본 원리 신의칙입니다. 민법 2조의 특징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 신의, 성실, 남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번째 줄 강행규정 직권조사 들어간다. 근데 기출분포를 봤더니 그닥 많이 출제되진 않았지만 작년에 신의칙 판례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올해는 다시 한번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시험 영역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박스 3번이죠. 이걸 뒤에 이제 분포를 해놨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이고,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중요했고 사적 자치가 중요했고, 이걸 통해서 권리 의무 형태로 구성되는데 이걸 두고 우리는 변동이라고 했다. 자, 밑에 보시면 법률관계 변동은 법률의 규정, 이게 우리 채권 강론에 있죠. 사무, 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또는 법률행위, 이게 채권 강론, 계약. 이중 법률행위를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었다 해서, 오른쪽 보시면 계약 중심으로 수업 민법으로서 공인노무사 과연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스 4번에 로마자 1번. 자, 일단 첫 번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는가? 민법 총칙의 영역이고요. 1번, 계약의 성립 요건은 계약의 유효 요건에 선행합니다. 성립 요건을 먼저 따져봐야 유효 요건을 검토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성립 요건을 보시면 양갈로 1번에 당사자로서 자연인, 역시 시험에 잘 나오고요. 법인, 언더라인 부분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잘 나오고요. 그리고 대리의 경우엔 당사자 확정이 중요했고, 자, 그 반대 형상인 객체로서 반갈로 1번에 물건 파트에서 일물일권주의, 토지, 건물, 집합물, 특히 명인 방법으로서의 공시 방법, 이게 중요했고, 반갈로 2번에 주물과 종물,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양갈로 5번, 이걸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해 보겠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본격적인 이제 계약의 유형, 채권 강론 영역입니다. 자, 1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언더라인 되어 있는 게 주요 쟁점인데, 올해는 증여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증여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다. 즉, 해제와 관련돼서 망은행위에서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꼭 형사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배신행위,
망은 행위가 있으면 되고 유죄 형사 판결은 그 다음 문제다. 그리고 매매 당연히 2문제 정도가 걸릴 거고요. 그리고 소비대차는 그냥 대여금조로 같이 나오는 거, 채권 총론으로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중요한 임대차도 민법상 임대차죠. 우리 특별법인 주임보호법이라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출제 범위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40문항으로 바뀌면 가이드라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도급 뒤에 보시면 위임 이렇게가 일단 A급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지금 25문항 중에요. 민법 총칙이 반을 차지하는 거 맞습니다. 12문항에서 13문항이에요. 다 맞히면 진짜 5, 60점이 나오고 채권 총론에서 6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6, 7. 그리고 채권 강론에서 마찬가지로 6에서 7문항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계약 유형 중에 보세요. 매매에서 최소 2문제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 거고 뒤에 임대차 1문제, 그리고 뒤에 도급이나 위임 중에 1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3, 4문제 정도를 확보를 해 주시고, 자, 밑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증여 보세요. 확실하게 16년도에 기출되고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올해는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조문, 기존 판례, 최신 판례 이렇게 3가지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매매는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보 책임 위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계약금 부분도 유심히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역시 임차인의 권리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기출이 안 된 게 좀 특징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넘겨보시면 도급과 위임계약은 번갈아 가면서 건너뛰듯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위임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도급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고요. 자, 이제 로마자 3번 가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체결되는 계약이 과연 유효한가? 여기가 민법 총칙 영역입니다. 지금 흐름 보이시죠? 우리 계약 중심으로 갔을 때 성립, 그 구체적인 유형, 그래서 유효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효해야 뭐가 나온다? 권리가 나오고 의무가 나온다. 지금 이 부분 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로마자 3번에. 자, 첫 번째 계약이 유효하려면 양갈로 1번의 당사자 측면에서는 권리 능력, 태아 쪽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랬죠. 행위 능력, 여전히 중요한 제한 능력자, 그리고 의사 능력은 명문의 규정에 없지만 역시 무효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부분 쟁점으로 들어가 볼까요? 태아 봐두시는 것 맞고요. 미성년자는 당연히 A급이고요. 성년 후견 제도는 제가 조문 중심 학습이 조금 중요했고 부재와 실종에서는 특히 실종기간 만료에 따른 사망 간주 시점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반갈로 3번이 역시 2문제가 출제 예상되죠. 법인에서 하나, 비법인에서 하나. 그리고 반갈로 4번 대리권 파트에서도 역시 2문제가 예상됩니다. 무권 대리 쪽 하나, 그리고 표현 대리 하나. 또 2문제를 굳이 나누자면 유권 대리 쪽이요. 대리권의 범위. 이쪽 측면에서 하나, 그리고 무권 대리, 표현 대리 합쳐서 하나. 그리고 반갈로 5번도 무조건 한 문제죠. 조건, 기한. 조건, 기한, 무조건 한 문제다. 그리고 양갈로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목적 부분이죠.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적법 타당해야 된다. 여기서 검토할 게 반갈로 1번의 103조 반사유재서 판례 암기. 그쵸, 판례 암기였습니다. 그리고 반갈로 2번에 폭리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는 조문에 그래도 그나마 구체적으로 요건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판례 학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반갈로 1번의 103조는 판례가 상당히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 폭리행위는 판례가 나오면 희소 가치가 진짜 높단 말이에요. 무조건 찍히는 거죠. 근데 지금 최신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 판례로 학습을 대체하시면 충분히 맞추는데 지장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양갈로 3번의 의사표시 부분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그 반대 형상인 역배치 규정으로서 불일치, 흠 있는 규정이다. 중요한 게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역시 A급은 그래도 1번 타자는 통정어의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착오, 사기. 비진이는 조금 순위에서 떨어지죠.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2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면 양갈로 1번. 특히 무효 유형 중에 우리 유동적 무효였습니다. 순수 판례법이었죠. 허가 받기 전에 법률행위 매매계약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리고 그 무효행위를 살려보자 재생, 추인 및 전환이었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매매계약을 무로 돌리겠다. 취소. 아니다. 난 다시 한번 매매계약을 살려보겠다. 추인. 자, 그리고 양갈로 2번 무효 취소를 하면 나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리고 밑에 손해배상 청구권이랑 선택 행사구역. 양갈로 3번은 채권 강론 영역이죠. 동시행의 항변권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 기출분포 보시면요. 자연인 한번 쫙 봐보세요. 확실하게 제한 능력자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미성년자가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는 다시 한번 제한 능력자 성년 후견 제도와 합쳐서 한 번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부재 실종을 요즘 건너뛰고 있죠. 객관식 사례형으로 낸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종 선고 만료 시점 기간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법인은 확실하게 지금 두 문제 정도가 세팅이 되고 있고 비법인 사단 쪽에 봐주시고요. 그리고 권리객체로서 물건 영역이 여기 쫘자작 배치되어 있네요.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보시면 많게는 두 문제도 나올 적이 있네요. 특히 14년에 세 문제 보이시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반사회 질서 판례였고요. 그 전년도를 봤더니 104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103조, 104조는 확실하게 나오고, 자, 의사표시도 거의 매년 두 문제인데 작년에는 통정어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차고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죠. 20년도가 무려 3문제. 비진이, 통정, 차고. 그러니까 비진이 나오는 게 조금 특이해요. 비진이가. 오히려 통정과 차고가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대리도 많게는 지금 3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대리가 만약에 두 문제를 뛰어넘는 3문제까지 나오겠다. 그러면 위임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리에서 모든 문제를 다 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매년 출제되는데 대리에서 몇 문제를 맞춰주느냐, 10개까지 가느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고, 자, 무효 취소도 거의 보시면 매년 한 문제죠. 별도로 내신 적도 있고 아니면 무효 취소 합쳐서 내신 적도 있고, 조건 기한도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 문제가 요즘 핫하다. 기간 문제. 난이도를 올리는 겁니다. 변별력이 여기 갈리는 거예요. 기간 옆에다 쓸까요? 이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종 기간까지 합쳐가지고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소멸시효도 당연히 매년 한 문제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쟁점 좀 볼까요? 법원이랑 신의칙이 빠진 상태에서도 보세요. 지금 자연인 A급 하나, 법인, 그리고 객체 물건, 목적, 그리고 의사표시, 그리고 넘겨보실까요? 대리, 그리고 무효, 그 다음에 조건기한 8문제, 그리고 소시까지 9문제입니다. 9문제인데 두 문제씩 나오는 게 있다 치면 진짜 11문제가 옴팡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수험생분들이 그 11문제는 다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자 4번으로 가볼게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니까 이제 권리 의무가 나올 건데, 자, 1번 채권 채무의 발생에 따른 당사자 간의 채권 관계가 형성된다. 그 구체적인 2번 채권의 목적 중 종료 채권, 금전 채권, 이자 채권, 특정물 채권, 선택 채권이 있는데 금전 채권이랑 특정물 채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금전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하나가 양갈로 1번의 소멸시효 제도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없어지더라. 자, 그리고 그러한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갈로 2번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시소권, 그리고 양갈로 3번 담보제도. 다행히 물적 담보제도인 저당권 이런 건 공부를 안 하고요. 인적 담보 보증입니다. 자, 그리고 행복한 거 3번. 채무자가 적법한 기한 내 적법한 시기에 돈을 갚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거죠. 역시 나오는 것 둘 중에 하나, 변제 상계. 둘 다 나오면 진짜 어려운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주면 좋은데 변제 충당이 나오면 어렵고요. 그리고 상계 날짜가 나오면 어렵고요.
그러니까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도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별력이 올라가는 거고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변제상계인데 날짜가 쫘자작 나왔다. 금액이 쫘자작 나왔다. 일단 건너뛰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 잡아먹지 마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4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양갈로 1번에 이걸 전제로 하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위법성이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을 검토할 건데 많이 나오면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 직원이 잘못한 건데 미안 그래도 반갈로 1번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너의 고의과실로 볼 거야. 자 그리고 반갈로 1번 두 가지입니다. 이행지체에서는 기산점 공부하셔야죠. 언제부터 빠지니? 그 이행 불능이죠. 불능은 불능 유형. 그리고 그 효과로서 해제는 변론을 하고 뒤에 대상 청구권 특이하죠. 대신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들어가는데 좀 깎아줘. 반갈로 3번에 과실상계. 미리 정할게. 손해배상에게 예정. 그리고 양갈로 2번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및 위법성이 없는 경우로서 반갈로 1번 동의항. 이건 뒤에 강론 영역입니다. 그리고 반갈로 1번에 위험부담. 역시 강론 영역이죠. 자 그러면 5번 보시면 채무를 이행하는 자가 수인이 있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양갈로 1번의 연대채무랑 부진정 연대입니다. 얘도 역시 나오면 혹시 변별력을 높였을 때 계산 문제예요. 금액 등장하고요. 여러 명이 등장했을 때 역시 조금만 쉬었다가 템포를 쉬었다가 다음 문제를 먼저 푸세요. 연대채무 계산 문제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양갈로 2번에 보증채무는 조문도 중요하고 특히 금보증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이제 채권 총론 마지막 분야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양갈로 1번 요게 중요하죠. 지명채권의 양도 넘기기. 매년 한 문제. 아니다. 채무를 내가 물려받을게. 내가 대신 갚아줄까? 채무인수. 우리 민법에 규정된 면책적 채무인수고요. 그리고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행인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채권의 목적이 이렇게 띄엄띄엄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딱 보이는 게 금전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중요한 제도인 것 맞고요. 작년에 6문항 정도가 나왔고 채권의 목적 일반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세요. 2번. 다음 쟁점. 채무불이행이 재작년에 무려 3문제 채무불이행 조문 판례, 이행보조자 판례, 매매계약에서의 불능이죠. 이행불능.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채불 쪽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은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죠. 채권 목적 말고 채무 불이행이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손해배상도 작년에 손해배상에 예정해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엔 아예 손해배상에서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손해배상 부분, 특히 과실상계, 손해배상에게 예정.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오히려 손해배상에게 예정이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주시고. 자, 이제 다수당사자 관계 들어가면 연대, 부진정, 보증 확실히 잘 나옵니다. 작년에 연대 채무 절대요가 나왔네요. 올해는 이제 보증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증에. 그리고 채권 양도 채무인수도 결국 합치면 한 문제씩 매년 나온다. 작년은 채무인수라고 본다 그러면 올해는 뭐다? 채권 양도다. 그리고 보세요. 변제 상계에서는 상계 쪽에 포커스가 조금 맞춰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놓고 틀리라고 낸 문제죠. 변제 충당. 변제 충당.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가장 어렵고요. 가장 어렵고 변제자 대위 계산 문제가 있어요. 변제자 대위 계산 문제. 기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자 5번에 당사자 및 이외자에게 채권이 침해된 경우 제3자 채권 침해와 관련돼서 나는 어떤 구제 방안을 받을 수 있겠는가? 1번 제3자의 채권 침해. 이건 불법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제도가 있죠. 채권자 대위권 하나, 3번 채권자 지속권 셋. 자, 오른쪽 이제 보시면 거의 매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가 동시에 나와주면 가장 행복한 거. 근데 한 문제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맞고 작년에 대위 쪽이니까 올해는 취소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6번으로 가볼게요. 계약의 성립과 실효된 경우의 법률관계입니다. 1번 해제권이죠. 무조건 매년 한 문제. 양갈로 1번 보시면 자동해제 조항이 있겠는가? 약정해제권. 요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매매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갈로 2번 채권 총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행불능과 이행지체, 요게 법정 해제고요. 그럼 여기서 검토해야 되는 것 2번에 양갈로 1번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인 전부 반환 의무, 이게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고, 양갈로 2번에 해제 소급표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계약의 성립도요, 은근 잘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는 강론에서 7문항을 냈네요. 강론에서. 지금 계약 성립 일반도 이 정도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청약 승낙 쪽 잘 봐주시고, 특히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지금 작년에 등장했거든요.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찍히는 쟁점이었습니다. 찍히는 쟁점. 자, 그리고 계약의 해제도 거의 매년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쪽 구간에서 지금 성립, 효력, 해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임대차를 안 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올해는 계약의 성립 부분이 탈락되고 그걸 임대차 쪽에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 판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제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학습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가,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해요. 기본서를 다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선별적 학습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이죠. 법률규정 채권 사무관리, 로마자 2번에 부당이득, 로마자 3번에 불법행위. 자, 보시면 역시 중요한 건 뭐다? 부당이득입니다. 이게 노무사 영역에서도 필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불법행위와 관련돼서는 요즘 사용자 책임이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공동불법행위도 그닥 안 나오고요. 좀 여기를 쉽게 내주는 듯 합니다. 근데 공동불법행위랑 사용자 책임은요, 얘가 가불병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얘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서 워낙 어렵게 됐기 때문에 강론에서는 변별력을 높이지 않은데요. 총론이랑 민법 총칙이 너무 높았다, 난이도가. 그래서 강론이 따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결론은, 이게 어찌 보면 트렌드인데요. 그러니까 목표를 굳이 설정하자면 강론은 다 맞자입니다. 제 기준 6문항을 맞자라는 거예요. 6문항을. 근데 이제 관건이 채권 총론인데 앞에까지만 좀 맞춰주자는 거죠. 채무불이행,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뒤에 변제상계라든지 혹시라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3문항 정도만. 맞추자라는 거고, 3번 민총이 10문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19문항, 18문항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나는 전략적 승부를 하겠다. 선별학습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치면 계속해서 꾸준히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나는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선별학습을 하겠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긴장을 해주십니다. 내년에 40문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진짜 25문항이랑 40문항은 클래스가 달라요. 공부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공부량이. 그래서 승부를 걸자. 분명 그 과도기가 있을 겁니다.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도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해 합격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서, 자, 파트 1 민법 총칙 가보겠습니다. 자, 선별학습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여기부터 긴장을 좀 하시면서, 자, 첫 번째 쟁점 01번 법원이라 그랬습니다. 얘는 별표 하나 넣어드릴게요. 기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출만 확인하시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지금 우리의 공인노무사 시험 영역이 다른 시험을 거의 지금 쫓아가려고 한다.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법원 부분에서 혹시라도 영역이 확대된다 그러면 나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확대되어 있지만 나는 여기까지 영역 확대를 더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185조거든요. 여기서도 관습법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1조에서도 관습법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교재 보면서 추가 서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판례가 다수 등장이에요.
판례가 다수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추가 학습을 부탁드릴게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한번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관습법의 개념 요소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법적 규범이다, 확신 얻었다, 여전히 국민들에게 일반 사회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통용되고 있다, 끝. 그래서 관습법이다. 얘는 거의 70년짜리입니다. 민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관습법화됐고 시행된 이후에도 관습법화돼서 너무나도 유명한 거의 70년 이상짜리 관습법. 그리고 두 번째 분묘기지권. 이것도 어찌 보면 딱 우리 예전 문화죠. 장묘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분묘입니다. 땅은 없어요. 땅은 없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때는 매장 문화니까 묻어야 돼. 화장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에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분묘기지권을 이 두 가지를 우리 민법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관습법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추가 쟁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들어와 볼게요. 자, 001번입니다. 지금 관습법이 나왔으니까 기존 기출로 충분히 학습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관습법상 미분리 과실에 관한 공시 방법이 인정된다. 네 가지, 네 글자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명인 방법이다. 그게 명인 방법이다. 해설에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는 그러면 명인 방법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명인 방법. 그러면 어떤 거 학습이 필요하죠? 관습법상 공시 방법으로서 명인 방법이란 게 나왔으니까 하나 더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뒤에서 학습하실 때 편하다라는 거죠. 등기 관련돼서 임목등기란 게 있다. 명인 방법도 있지만 임목등기도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소유권만 공시한다. 얘는 소유권도 공시하고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도 가능입니다.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교수님들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낼 겁니다. 관습법상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으로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땡!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유명한 내용 나왔네요. 공동선조와 성가분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 이 말 빠지면 안 됩니다. 키워드 성년이에요.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최신 판례 CF 거시고 미성년 안 됩니다. 안 돼요. 뭐가 성년이었거든요. 바로 결혼하는 순간 당연 구성원이 돼버렸죠. 종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의 미성년 자녀요. 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추가. 이게 가족법 영역에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출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모녀지간, 모자지간이 모두 뭐가 된다?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땡입니다. 땡, 땡. 그쵸? 성년인 모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규범. 맞고요. 뒤에 전체 법질서의 부합. 요 표현이 그대로 여기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 관습법의 인정 요건 그대로 등장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4번 조문 그대로 민사통과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가 아니죠.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법관조입니다. 법관조고요. 그 다음에 5번. 관습법은 맞네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 뒤에 법적 확신, 뒤에 법규범으로 승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기억하시되 이제 하나 더 추가해드립니다. 추가하는 내용들을 제가 넘버링을 붙여드릴게요. 지금 기존 전통 강자 종언이에요. 여기에 더하기 바로 제사 주제자 판례입니다. 자, 그동안의 가부장적, 그동안의 남성 우월 다 타파되고 이제는 제사 주제자를 정할 때도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장자승계 원칙은 이제는 깨진 거예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생각하면 되죠. 진 회장님이 장자승계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능력 좋은 애들 물려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협의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협의. 다수결 아니에요.
저라면 왠지 느낌이 이런 걸로 바꾸고 싶은데 다수결과 협의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수결은 수싸움이고요. 협의는 수싸움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라도 안 되면 협의 결렬이에요. 다수결은 반대가 있어도 찬성자가 다수라면 통과. 최고의 방법은 아닌 거죠. 최선의 방법이 다수결. 협의라고 한다 그러면 막내 따님도 제사 주재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 더 정말 위험한 표현인데 이제는 옛날 거잖아요. 과거의 관습을 고려하면 안 돼. 얘는 적폐라 그랬어. 사회적 폐습입니다. 적폐. 현재 관습을 고려하는 게 맞죠. 요 단어.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시험장 가셔서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낼까봐. 뿐만 아니라. 이러면 진짜 위험하죠. 관습이 아니라가 아니라 관습뿐만 아니라.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관습뿐만 아니라 현재의 관습도 고려한다. 이러면 땡. 과거의 관습은 안녕이지. 옛날 가부장적 중요해도 얘기하더라. 남성 우월적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만 다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에 앞서 얘기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녀석이 다시 한번 또 관습법으로 인정됐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녀석이 다시 한번 인정됐다. 즉 땅 사용권입니다. 땅 사용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땅 사용권. 근데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게 동그라미 1번 법정지상권, 분묘가 있는 거 봉분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페이지. 자, 002번입니다. 자, 민법 법원이죠.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관습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거 법률, 관습법, 조리, 법관조입니다. 자, 1번.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성력에 대한 나왔죠? 확신.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법규범이 되는 거고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얘가 바로 종중이었잖아요. 남성한정 종원. 자, 그리고 2번.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 너무 당연합니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해야 돼요. 관습법이라는 녀석은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응당 헌법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제는 별표를 넣습니다.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자, 얘를 이제 별표 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185조 4번 추가해드립니다. 진짜 좁은 의미. 국회 제정 형식적 의미의 법률. 민법 1조는 넓은 의미의 법률이요. 명령규칙도 다 들어가요. 근데 185조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이걸 두고 우리는 물권법은 공부한 적 없는데 라고 했을 때 한 지문 툭 내면요. 민법 1조에서 말하는 관습법과 민법 185조에서 말하는 관습법의 내용이 같다. 이 정도입니다. 틀리죠? 민법 1조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더 넓은 개념. 185조는 진짜 축소된 개념. 축소된 개념. 얘가 형식적 의미예요. 명령규칙이 안 들어갑니다. 명령규칙이. 그러니까 지금 민법 제1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에요. 185조로 가면.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밑에 해설로 제가 별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교 유의 잘 해주시고요. 자, 바로 해설로 갈까요? 관습법은 진짜 법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뒤에 법이 없죠. 그러니까 개념 요소에서부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실인 관습은 뭐가 없다? 법적 확신, 법적 인식이 없다. 그러니까 효력은 하나는 관습법으로서 법원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 내모여. 다르죠? 법률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 행위 해석이에요. 행위 해석.
따라서 원칙 사적자치 영역에서 적용되는 거고요. 관습법은 대법원이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주장, 증명, 책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들이 주장, 증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관행이 이래 라고 주장, 증명하셔야 돼요. 우리 마을에 관행이 그간 이랬어. 우리 마을에 관습이 그간 이랬어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어떻다? 관습법은 보충효입니다. 그쵸? 이제 그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기출문장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관습법으로 인정 안 되는 거 하나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온천권 이런 거 인정 안 되죠. 사도통행권 이런 거 인정 안 되죠. 근린 공원 이용권 이런 거 인정 안 됩니다. 다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명문의 온천권은 없지만 우리 온천권 인정해줘. 안 돼. 이게 다 물권 영역입니다. 이쪽 부분이. 사도통행권이란 건 개인의 땅을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안 되지. 남의 땅을 어떻게 멋대로 밟고 지나가요.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어때요? 근린공원 이용권. 이것도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거지. 그래서 요 정도로 추가 정리하시면 관습법은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챕터 02번에 기본기라 그랬어요. 법률관계와 권리의 유형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 부분도 2019년도부터 조금씩 물건이랑 이런 부분이 이제 뚫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 물권의 대표적인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물권을 지배권. 옆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혹시라도 대세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대세권. 아이자 대, 어이자 세. 아무에게나, 세계 그 누구에게나 대세권. 대세권. 자, 그 다음에 2번 취소권은 형성권 맞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매매계약 완결권은 형성권 맞고요. 4번 동시행항변권이 자 영기적입니다. 영기적. 영구 아니고요. 영구. 옆에다가 이제 CF를 걸까요? 교수님들이 혹시라도 이제 가족법 영역 확장하니까 그간 영기적 항변권만 많이 냈다 그러면 영구적 항변권이란 것도 있어요. 이게 상속 분야에 있습니다. 가족법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구 한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한정. 영구 한정.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이게 정답인데 밑에 도표로 보겠습니다. 얘 정리해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법원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거 법원의 판결이죠. 채권자, 취소권 눈에 빡 보일 겁니다. 그거 오른쪽에 00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런 게 5초도 안 걸리는 문제. 법원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 4번.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시는 공인노무사 범위에서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드리는 문제입니다. 맛있는 소세지 들어가니까 입 벌리세요. 안 먹겠다. 안 돼. 비행기 타고 갑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자, 다시 왼쪽으로 오시면 자,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경우 여기만 조심하시라는 거죠. 청구권이기 때문에 진짜 순수 청구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이니까 매수 청구권에 포커스를 맞춥시다. 뒤에 보시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보이실 거고요. 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밑에 증감 청구권에 지료 증감 청구권. 지금 제가 시험 영역 때만 건드려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물권이거든요. 지료 증감 청구권. 그리고 밑에 차임 감액 청구권. 나머지는 물권입니다. 물권.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자,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채권자 대위권은 1심 전속권이 아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하나 더 추가.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도 이건 제 표현.
채권자 대위권 자체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닌 거죠. 해설에 있지만 바로 그냥 정리할 거면 우리는 해설 안 볼 거니까요. 궁금한 것만 해설 보고 진짜 지문으로 싹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빨리 보거든요. 하루 만에 볼 수 있으려면 지문으로 다 정리. 옆에다가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도 대위가 가능하다. 해설 보시면 그걸 순차 대위라고 해요. 이름만 알아두세요. 이름만. 자, 그 다음에 위에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이 이미 힌트 들어갔죠.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물권이 되려면요. 옆에다 CF 걸까요? 물권이 되려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해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게 나오셔야 됩니다. 용안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물건이에요. 매매계약 자체는 채권인데 매매계약이 깨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제. 그쵸, 해제. 처음부터 내 거잖아. 내놔. 이 얘기하는 거죠. 맞네. 처음부터 내 거야. 얘는 물권. 소멸시효 파트에서도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얘는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얘는 물음표. 물음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주된 권리다. 일반 이론으로 치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각각 별개의 권리거든요. 각각 별개의 권리. 자, 요런 게 이제 물권 영역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판례가 부종한다, 따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랍니다. 부종의 개념과 주된 종된의 개념은 다른 거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3번은 물음표를 걸고요. 부종성,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바로 나왔죠. 다행이네요. 이럼으로써 우리 3번 지문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을 정답으로 당연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영구저지가 아니라 연기저지다. 영구저지는 중현이가 한정승인으로 알려줬다. 자, 그 다음에 003번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만이에요. 만의 동글뱅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당연히 좋은 문제. 만 빠지면 안 돼요. 만 빠지면. 다시 한번 4번 그냥 암기. 조문 자체에 법원에 취소하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챕터 03번의 쟁점 두 번째. 신의칙. 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저는 별표 3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맞춰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춰줄 수 있는 문제. 얘는 집에 가셔서 공부하실 때 기능 성격 측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충 그리고 법률행위를 해석해 준다. 근데 얘 누가 봐도 지금 명문의 규정에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다. 직권이다. 요걸로 일단 승부를 걸어버리시고요. 얘는 지금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다만 민법 2조에 떡하니 뻗팅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행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직권 조사 사항이 되겠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다.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화를 해보겠다. 첫 번째가 여기서 최신 판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출제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요 개념이요. 사정의 개념. 기초가 된 객관. 딱 요 네 글자. 기초 객관. 기초 객관. 이게 필요합니다. 기초와 객관. 이 네 글자가 진짜 필요한 거고요. 주관적 사정 안 돼. 계약 기초가 되지 아니한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혹시라도 교수님들이 이런 거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가 상승. 이것만으로는 해제가 당연히 안 됩니다. 이제 이걸 낼 수 있죠. 매매계약이 1억 원으로 체결된 뒤에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시가 상승이라고 했다. 9억 원으로 뻥 뛴 겁니다. 아싸 해제해야지. 안 되죠. 난리 납니다. 이걸 지금 상황에 한번 빗대 볼까요? 지금 건물 가격이 엄청 하락하고 있어요. 10억에 갭 투자 들어오셨던 분들 지금 6억으로 완전 하락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야 시가가 지금 상승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가 다운됐으니까 나 매매계약 해제할래. 2년 전에 매매계약 체결한 매도인 매수인 찾아가지고 야 우리 매매계약 해제하자. 난리 나죠.
쌈 날 거예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변동은 의미가 없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기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얘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험장에 가져가실 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승부가 갈리면 좋거든요. 얘로 정답이 갈리면 가장 행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셔야 돼요. 보세요. 선행행이 모순되는 후행행이 금지입니다. 못탐이죠. 근데 교수님들은 얘를 더 좋아해요. 금지, 되지, 않음. 할 수 있음이죠. 얘를 더 잘 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더라? 그쵸. 강행규정이죠. 걔가 강행규정. 앞글자만 따드립니다.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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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끝. 의사, 무능력자. 스스로 무효주장 가능하다. 그리고 유동적 무효에서 나왔네요. 국토계획법.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으셨음. 끝. 그리고 사립학교법. 강행법규 위반, 무효주장, 무조건됨. 그리고 증권거래법, 투자수익 보장약정. 이 5가지 무조건 암기. 미성년자, 의사, 무능력자, 국토계획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증권거래법. 근데 여기에 더하여 이제 얘가 가족법 때문에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 했지만 당연히 상속주장 가능해요. 보세요. 모순 주장 해버리잖아. 큰누님한테 가서 헤헷 웃으면서 누님 나 상속개시 전에 상속 포기했는데 그래도 좀만 줘.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얘를 잘 봐주시고 거기에 작년에 복수정답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서 나와버린 거죠. 아 이걸 교수님들이 조금만 더 얘는 세모칠게요.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맞죠? 노동법에. 이 부분을 일단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기억하시고요. 얘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 나오면 땡큐죠. 얘는 못합니다. 누가 나오면 되느냐? 무권대리인 나오시면 돼요. 밑에랑 안 겹치죠? 안 겹칩니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찾으시면 돼요. 밑에랑 안 겹치죠?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하신 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이에요.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임차권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임차권. 즉 보증금 말하는 겁니다. 보증금.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나오니까 보증금 주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된대. 얘는 각서라는 거 나오거든요. 확인서, 각서. 아 문서까지 써줬어. 근데도 나중에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증거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출제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얘는 시험장에서 찾아가시고요. 나머지 권리 남용이라든지 실효의 원칙은 교재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로 끝내시면 돼요. 얘네들은. 지금 최신 판례가 계속 이쪽 구간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그 부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기출이었는데 문장이 자 4번 보세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의 측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지금 제가 여기 걸어놨잖아요. 맞죠? 소에 걸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4번 보세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의 측에 반할 수 있다죠. 여기 걸어놨잖아요. 소에 걸렸습니다. 근데 5번 보시면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한 것은 원칙 시의측 위반이 아닌데 될 수 있다. 이걸 내버린 거야. 예외를 내버린 거예요. 그 예외 판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난 출제자 의도를 알겠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근데 문장을 더 완벽하게 썼어야 됐습니다. 시의측 위반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던가
그쵸. 그래서 5번도 위반으로 될 수 있다는 원칙이 탈락됐잖아요. 그쵸. 원칙 위반이 아니다를 내주고 다만 예외적으로 신식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원칙이란 말이 없어요. 이거 원칙으로 읽는 순간 틀린 지문입니다. 맞죠? 원칙이란 말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얘 5번부터 먼저 봅니다. 해설. 그러니까 난도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이도를 엄청 올리려고 하다가 실수가 조금 일어납니다. 자, 5번 볼게요. 합법성의 원칙과 신식이 충돌하는 경우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한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식이 위반되지 아니한다. 지금 요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란 말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 자, 계속 가봅니다. 언더라인. 즉,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지문은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식이 적용될 수 있다. 예외란 말을 넣어주셨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 나와요. 그쵸? 뒤에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여야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신의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라는 한 글자만 한 단어만 넣어주셨어도 5번을 맞는 문장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게요. 오른쪽에 밑에 판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챙겨가시는 게 이젠 맞아요.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하나 하시고 혹시 노동법에서 공부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었을까 하는데 저랑 그냥 보시는 겁니다. 자, 5번 지금 한번 쭉 보세요. 충분히 2차에서도 가능한 쟁점이긴 한데 임금 자체가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어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합니다. 원래는 가능해야죠. 자, 근데 그 근로자가 예를 들면 한 1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명에게 모두 추가적인 법정 수당을 지급했다간 사용자 지금 부담, 재정적 부담, 사용자 내모, 재정적 부담, 내모입니다. 요런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이러면 야 이건 기업 자체가 없어지지 않냐. 그쵸? 임금 주다가 회사 없어지는 건 막아야지. 회사의 존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시 이제 왼쪽으로 와 봅시다. 001번. 자, 1번 질문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 통과. 그 다음에 2번 자 확인합니다. 사정변경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는 기초 나왔고요. 객관 나왔고요. 이제 얘가 뚫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최신 판례가 계속 나왔고 3번은 임대차에서도 기존에 기출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특약했다. 원칙 유효.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임대인에게 조금 불리하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을 증액시키겠다. 코로나여서 월세를 50만 원으로 다운됐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어느 정도 장사도 회복이 되면 다시 받던 100만 원으로 받자.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00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죠. 제가 판례 2개 알려드렸습니다. 인지청구권 위에다가 혼인 취소권. 이 두 가지는 기억 부탁드리고요. 실효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것, 가족법상 권리 2개, 인지청구권, 혼인취소권.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또 기출이 됐죠? 그러니까 나오던 거 계속 나온다. 통과. 그러니까 나중에 학습하실 때 중복 지문은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보세요. 그러니까 정답을 딴 여기로. 직권. 그리고 4번.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점유를 빼셨죠? 취득시효로 가버리셨네요.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고르세요. 저처럼 점으로 할지 한 글자를 더 넣어서 취까지 갈지. 점, 취, 취득시효. 여기에 걸렸습니다. 위에 걸렸어요. 못하는 거에 걸렸어요. 무, 점, 소로 하시든 무치, 소로 하시든. 자,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강행법규 위반한 약정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식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 문장이 나왔죠. 통과. 자, 그 다음에 003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무 나왔죠? 여기 나왔습니다. 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자, 2번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특약 또 나왔죠? 넘어갑니다. 3번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랬죠.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뒤에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랬고요. 5번 별표.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신 문장입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매매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무효죠. 무효. 강행 법규라 그랬습니다. 신의칙. 신의칙 강행 직권입니다. 당사자들이 배척할 수 없어요. 법원이 무조건 뭐다? 직권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이 같이 엮여지는 거예요. 법원이 니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직권으로 들어갈 거니까 갑자기 직권으로 신의칙 판단하니까 당사자가 저희는 신의칙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자, 오른쪽에 004번. 실효의 원칙입니다. 1번. 소멸시효 대상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오른쪽에 EX 대표적으로 물권. 그러니까 물권 실효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권 실효가. 엄청나지. 그 물권의 대표적인 소유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자, 함정에 걸리지 마세요. 실효의 원칙도 신의칙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직권 판단 통과. 3번.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항소권도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용 2개, 항소권 옆에다가 해제권도 하나 쓰세요. 항소권, 해제권 적용 동그라미. 그러니까 적용되는 거 2개, 적용 안 되는 거 2개. 적용되는 것 항소권, 해제권. 2가지 알려드렸고요. 적용 안 되는 건요. 혼인 취소권, 인지청구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4번.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실효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신뢰가 쌓여야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5번이 건 바이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바로 읽으셔서 넘어가시면 돼요. 2년 10개월 뒤에 제기한 거는 신의칙 실효 원칙 위반이구나. 건 바이 건. 기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사정에서 이게 중요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십니다. 005번.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오른쪽에 노무사 2022 지워주실까요?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자, 이 부분 다 빼달라 그랬는데. 자, 노무사 2022 지워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챙겨갈 게 이제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별표. 확장판. 읽어볼게요. 확정 판결에 기한 자 집행 내모. 제가 키워드 드릴 테니까 꼭 시험장에 이 키워드만 챙겨가시고요. 집행, 오른쪽에 권리남용, 내모. 해당하여 청구 이해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 언더라인 뒤에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키워드 그리고 허용되지 않음 X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권리의 행사가 남용일 수도 있는데요. 확정 판결에 기한 국가 공권력도 남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집행. 집행도 남용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길지만 뭐다? 소멸시효에만 키워드를 주시고요. 이미 기출이죠. 그리고 3번 별표. 최신 판례. 적법한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약정 전부가 무효가 아니죠.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도 보세요. 건 바이 건이에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얘는 8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앞에 건 2년 10개월, 얘는 8개월. 건 바이 건입니다. 건 바이 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이제 문장 확인해 볼게요. 5번이 정답입니다. 확정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나왔네요. 확정 판결에 기한 다시 한번 집행 내모. 1번의 연장선상입니다. 현저히 부당하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함이 자 정의의 반함 내모 밑에 줄 언더라인 쫙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언더라인
요 한 문장 챙겨가십니다. 노무사는 조금 문장을 줄일 거니까 요 한 문장으로 챙겨가시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뭣도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된다. 이렇게. 자, 제가 5번, 1번 읽어볼게요. 집행이 권리남용이다. 정의의 반함이 명백하다. 마지막 번째 줄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채권자 취소권 역시 안 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실 때 1번, 3번, 5번 이렇게 별표 하나씩 하셔가지고 추가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2페이지에 제 1절 자연인 부분 보도록 할게요.